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했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 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 백만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 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예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 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 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 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래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깐요. 아무튼 그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 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환장해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풋풋하다거나 불안정한 커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커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고요. 남친도 애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독립적인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애교 많은 천상여자였는데 남친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간 마녀 헐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활동 시간대가 살짝 달라요. 남친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밤에 퇴근해서 새벽 1시쯤 자고요. 저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혼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새벽 5시쯤 잡니다. 제가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면서 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전화합니다. 물론 가끔씩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갈 때는 문자를 못 보내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죠. 하지만 나가면서 문자를 못 보낸다 하더라도 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남친은 다 알고 있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주말에 낮이나 아침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전 그 전날 잠을 아예 안 자면서까지도 약속 꼭 지키고요. 어디 놀러가서 놀다가 새벽에 남친이 먼저 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혼자서 놀다가 잠듭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 6시쯤 잠이 들 때는 남친 모닝콜을 해주고 그 전에 잠들 때는 아침에는 연락을 못하는 거죠. 남친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출근했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 12시쯤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전화는 잘 안 하고요. 대신 끊임없이 문자를 하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낮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통화를 길게 잘 못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문자 정도만 하다가 제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는 그때가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빨리 끊어줍니다. 제가 워낙 그런 거로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도 자기는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웃긴 건 그래놓고서는 남자친구도 회의 들어가면 전화 못 받더군요. 회식 자리나 일 미팅이 있게 되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너는 그럼 네 상사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을 수 있냐니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받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네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 너처럼 붙잡고는 안 있는다고 그냥 빨리 끊어준다고.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제가 일적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전화해서는 제가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 하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응하고 바로 끊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딘데? 언제 끝날 것 같은데? 등등. 결국에는 저도 참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내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도 피 터지게 언쟁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건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으니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깐.
100번 참고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밤에 하는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할 땐 일찍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죠. 그럼 또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남친이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훨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저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카운셀링 담당일 정도예요. 지가 전화했는데 별 얘기를 안 하니깐 제가 그냥 분위기 유지하려고 계속 떠드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끝날 쯤이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서 해나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말 없으면 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러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슬슬 마무리를 짓고 그럼 좀 쉬고 이따가 자기 전에 전화해 이러면 삐지는 겁니다. 왜 자기랑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진짜 그때까지 계속 제 얘기만 듣다가 그 문제를 걸고 일어나면서 그걸 자신의 대화하드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자는 말이 끝나고 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겁나 깊게 한숨을 쉽니다. 진짜 그 한숨 쉬는 거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거 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은 거면 제가 이상한 여자겠죠? 근데 매일 밤 저럽니다. 제가 좋게 얘기도 했어요. 아니, 통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얘기를 좀 해라. 네가 전화하면 네 원하는 대로 전화통 붙들고 네 원할 때까지 수다를 떨어줘야 하는 그런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전화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밤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끊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제대로 받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 무한하게 싸가지 없이 갑자기 툭 끊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의 통화를 빨리 끊는다고 밖에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해도 이어나가지지가 않으니깐 그럼 좀 쉬다가 이따 전화하라고 한 것인데 자기는 내가 일에 환장해서 자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진짜 일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해 못해줄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라 평일에 쉴 때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말만큼은 남친 생각해서 비워두고 평일을 혼자 보내게 된다고 일하는 남친 붙잡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일에 일하느라 못했던 얘기는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부턴간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을 많이 봐왔으면 형님도 참 이상하시다고. 누나가 어이없이 갑자기 뚝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제 동생 항상 남친 편인 아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식탁에 다 차려놓고 먹으려는데 전화와서는 뭐 하냐길래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하면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전화할게 하고 끊으려 하면 또 몇 초 뒤 깊은 한숨. 진짜 빡칩니다. 그러면 남친은요 이럽니다. 그럼 너랑은 언제 통화하냐고 합니다. 너는 나랑 시간대가 달라서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가 통화를 안 하는 사이라면
내 동생은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젠 걔조차도 지긋지긋해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끊으려는 것 뿐이라고. 근데 약간은요.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사납게 나오니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도 아니고 순서는 똑바로 하라고. 내가 사납게 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언능 잘 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또 네가 비치고 기분 안 좋아졌길래 내가 폭발한 거라고. 아니 자락에서 새벽에 전화 온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자라 그러지 거기서 또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고 있으니까 내가 여지껏 만나오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로 지적을 받고 똑같은 거로 싸운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 가지고 싸워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고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도 좀 해보고 고쳐볼까 노력이라도 해야지. 매일 밤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친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절 너무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가 자꾸 그러는 통에 난 이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점점 더 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진다. 노이로제 걸렸다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해주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남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고칠 테니 소중한 의견 솔직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30 중반을 넘어가는 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형과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0 중반을 살짝 넘은 젊은 나이에 벌써 300억대 부자지만 예전엔 정말 한심한 청년 백수이다. 형수님은 술집 아가씨 출신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혼자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형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항상 1등만 하던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지방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까지 했는데 취직도 못하더니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인터넷만 하더군요. 쓰잘데기 없는 인터넷 뉴스부터 각종 정보 검색으로 하루 종일 시간 때우고 말이죠. 저러고 말겠지, 곧 취직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곤 했지만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답답하죠. 사람도 안 만나고 햇볕도 안 보고 외출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몇 년째 그러고만 있으니 정신병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니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제 형을 묘사하자면 아주 순진하고 선량합니다. 그런데 숫기가 별로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허허 웃고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이런 형이라서 연애를 못하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 사내 연애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동호회를 다니며 연애를 해보려 시도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보다 못해서 제 후배 중에서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괜찮은 애들을 몇 명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면서 남자로서의 성적 매력이 없다고 그냥 삼촌 같다고 이렇게 애프터를 거절하더라고요. 하긴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 못하고 차도 없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 형이 언젠가부터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반년 정도가 지나더니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건 뭐 쑥맥 같은 형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을 데려왔더라고요. 키도 170이 넘어 보이고 날씬한 데다가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금껏 봐왔던 미인들 중에서 5손가락 안을 꼽을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고 작은 전세방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지금부터는 형이 주말에 저를 형 자택으로 불러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형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요리와 맥주를 마시면서 고백할 게 있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회사를 다닐 때 형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사장이 크게 한턱 쏜다며 여자들과 노는 술집으로 갔답니다. 여자에게 쑥맥이었던 형은 제대로 놀지를 못했고 구석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앉은 아가씨와 맥주를 서로 따라주고 홀짝거리면서 일기를 주고 받았답니다. 형은 그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더래요. 다른 직원들은 각 파트너를 데리고 방을 나섰고 형은 그냥 조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가씨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영화 같은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다고 하더군요. 정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지루한지 모르고 얘기 나누며 그렇게 걷다가 호텔로 갔대요. 사장이 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어주고 아가씨를 객실 안까지 같이 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매일 원치도 않은 술 마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낯선 남자와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푹 쉬도록 혼자 방에서 숙면 취하라고 말해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부탁이 하나 있다며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고. 친구하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던 거죠. 형수님 말씀으로는 매일매일 그런 일상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형 같은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를 하나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지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휴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형이 결혼하자고 할 줄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일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꼭 그런 일을 하기 전 아직 때묻지 않은 꼬마였을 때의 형수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항상 술시중 들어야 하고 남자들 진상 부리는 걸 받아줘야 하다가 형을 만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자로 존중받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처럼 착한 남자라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종종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형수님은 다행히 빚이 없어서 큰 탈 없이 업소일을 그만둘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에 형이 회사를 관두고 음식 파는 가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가게를 냈고 예상 밖으로 돈이 더 들어서 형수님이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1억 5천까지 보태서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까지 안 되다가 점점 단골이 늘고 해서 소문이 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한번 불 붙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답니다. 그러다가 창의력이 뛰어난 형이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신메뉴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분점을 내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투자받아서 인테리어도 정비하고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로 등록하고 몇 년 동안 전국으로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로 성장시켰답니다. 회사 관두고 해본 적도 없는 음식 사업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새 집 건너 한 집이 음식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응원해 주더랍니다. 망해서 다 털어먹어도 동네에서 분식점 하면서 살면 되지. 설마 이렇게 젊고 건강한 두 남녀가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면서 해보라고 했다더군요. 자기가 모았던 통장까지 내주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등록시키고 가맹점 내주면서 더 힘들었답니다. 자기가 까딱 잘못해서 자기 믿고 가맹점 낸 점주들이 망하면 가맹점 하나당 가정 1개가 파탄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잤답니다.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소스 개발, 메뉴 개발,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시장 분석하러 다니고 점주들 장사 잘하라고 자기 노하우 담은 책자 제작해서 돌리고 그랬답니다. 다행히도 저희 형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직도 꽤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나이대에 흔치 않을 만큼 큰 돈을 벌었고 반포에서도 상당히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숲이 없어서 연애도 못 해보고 거절만 당하던 형이 이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도 넘쳐 보이고 완전히 노련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비싼 맞춤 수트 입고 기사까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 형이지만 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래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형은 지금도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중에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서 수시로 형수님한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준답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오직 형수님과 아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더군요. 주말, 주일은 형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해서 먹인답니다. 주중 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말까지 그러면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를 위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내랑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피로가 풀린다고 형수님은 업소일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평범한 생활을 꿈꿨었기 때문에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기 키우고 형 옷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형수님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명품백이나 시계나 외제 구두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님 말로는 주말에 형님이랑 정원에서 배달시킨 치킨이랑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딱 그만큼의 행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형수님은 매달 부모님께 월급 정도의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우리한테는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십니다. 형수님은 저보다 1살 어리십니다. 그런 형수한테 학생도 아닌 번듯한 직장 다니며 나름 연봉도 꽤 받는 제가 용돈 받는 게 웃기는 것 같아서 애도 아니고 용돈 주지 마세요 했더니 형수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형님이 번 형 돈이라고 자기는 단지 전해주는 것만 할 뿐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형한테는 언제나 어린 동생들이니 형이 용돈 주고 싶어 할 거라면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형수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하고 참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형수님을 딸처럼 아끼십니다. 늘 우리 딸 그러시거든요. 처음엔 형수님 외모가 너무 바비 인형 같아서 어리숙한 형 등쳐먹으려는 꽃뱀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었지만 지금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부모님과 우리가 형수님께 너무 잘 대해줘서 형수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겨온 것에 대해 지금껏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싶어서 지금에서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형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형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까진 몰랐네요. 형수님 앞으로도 우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니까 형수님이 고맙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으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남들보다 더 애쓰며 살았고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부자임에도 사치하지 않고 참 번전하고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내 형님, 내 형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젊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말씀드렸다가 혹시나 더 큰 걸 감당하셔야만 할까봐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저희 형님과 형수님처럼 현명하고 예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가 된 지 3년째 되어가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소개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혼자 지낸 지도 오래돼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남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는 그 남자는 요즘 자주 보는 오빠인데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부탁받았고, 주선자인 친구의 말로는 사람이 항상 깔끔하고 매너도 있어서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그냥 간단히 만나기나 해보라면서 소개팅남의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더니 아주 예의 바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왠지 느낌이 괜찮은 사람인 듯 했죠. 그러던 중 그 남자가 주말에 시간이 괜찮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카톡만 주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남자에 대해 궁금증도 생겨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죠. 상대방 그 남자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직업은 자영업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이었고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의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깐요. 소개팅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매너가 넘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것도 엄청 매너 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가 좋고 호감이었다는 느낌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죠. 진짜 매너가 더럽다는 게 레스토랑에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 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시켰죠.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 스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는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혹시 채식주의자냐고 물어보면서 왜 채소만 시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굳이 싫다는 고기 억지로 먹는 거 정말 싫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자친구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대뜸 헛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무슨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지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지가 쓰던 포크로 저한테 채소를 주는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맛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던 도중에 말을 끊고 묵살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더군요. 혹시 아까 탔던 자기 차가 뭔지 알아봤는지 물어보더니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쏘나타 한 대 값이 나간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장사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부터 시작해서 저 첫인상은 어때요?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 봤어요? 그리고 전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저는 괜찮은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을까요? 저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대충 저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때는 저 따위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저러는지 모르겠더군요.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까 그걸 막아서더니 이 정도는 남자가 내야 된다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서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그 후에 일어날 소개팅남의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때 내 거 그냥 내가 계산할 걸 너무나도 후회가 들었습니다. 소개팅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말했습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갑자기 무표정을 지으면서 반존된 말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줘야 정상 아니냐면서 저를 개념 없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아니,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헤어지지 않나요? 아무튼 그냥 껄끄럽게 끝내기가 싫어서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줄 테니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커피 마시자는 소리가 웃겼는지 소개팅남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식사비 보답하는 게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저거 비싸봤자 10,000원이라고 자기 식사비는 15만원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려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더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고 황당한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걸리더군요. 오늘 그냥 보내면 아쉬워서 그런데 편하게 있고 싶으면 방을 잡고 좀 편하게 있다가 헤어지잡니다.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낼 테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랑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혼자 15만원치 음식을 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000원짜리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자기 혼자 시키고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 비용이 무슨 제게 주는 화대값인가요?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모텔 가자는 게 너무 불쾌하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지갑에 있던 10,000원 꺼내서 소개팅남한테 줘버렸죠. 아까 식당에서 샐러드값 8,000원에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나 사 먹으라고 하고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팅남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랑 그쪽이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모텔로 가자고 하는 건 좋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소개팅남도 차에 내리면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지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알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랍니다. 까짓거 모텔이야 우리가 사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삐지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큰 성인끼리 처음도 아니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여기 목까지 찼을 때 옆에 경찰차 지나가길래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너 정말 좋았는데 의외라면서 놀라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주선자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하는 남자였던 것 같다더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평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가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왠지 그런 사람과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카톡 프사를 보여줬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하석진 씨를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제 말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 그 정신나간 사람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번호 확인도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자기명으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다더군요.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는데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묻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으니 실수라고 생각해달라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모태 이야기 꺼내놓고 그걸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2번 다시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또 짓걸리더군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모텔 가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처음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빠져들어서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주선자한테 들었는데 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이 좋았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 된 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개팅남한테 그쪽이 오해한 것 같은데 해석 거지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 듣고 소개팅남이 하는 말은 네가 오해를 하게끔 말을 했으니 자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섞기도 싫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저 따위로 하니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이랑 만날 생각 없으니 전화 그만하라고 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비건은 아닙니다. 샐러드만 시켜 먹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기에는 배가 더부룩한 상태였고요. 배도 안 고팠고 혼자서 안 먹기에는 좀 그래서 샐러드라도 시킨 거였죠. 야채를 먹는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저 고기랑 야채 둘 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다 겪어보네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경험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3년이 된 26살 주부입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생각하지도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제게는 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도 있었고 제게 생긴 아이를 낳고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었죠. 지금은 그때 제가 선택한 그 결정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제 아이를 낳은 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동의했던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좋은 대학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중간에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하는 알바였기에 모든 게 낯설고 힘이 들었죠. 그런데 매일 같이 와서는 제 번호를 따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던 중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거의 매일같이 알바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키가 크고 훈훈한 스타일이어서 저도 내심 싫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남편에게 더 끌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 아이가 생겨서 학교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게 너무나 기뻤지만 지금은 그냥 집이 어려워도 대출받아 다닐걸?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면 만나지 말걸?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이쁜 짓 하는 내 새끼 보면서 힘은 내지만 친구들 간호사 된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크네요. 제 눈 제가 찌른 거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혼해서 식모 취급받으며 시아버지께 머리채까지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 전에는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시다 허리를 다치셔서 3개월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그럼 내가 수발 들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독하다고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났지만 결국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때 독한 년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의 손을 빌려 효도를 하려고 하네요. 아무튼 결국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고 아기가 어려서 육아까지 하려다 보니 정말 생활에 지쳐 더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버님께서는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 거시고 거기다 아이는 보채고 있고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아이를 단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면서요. 집에 있을 때만 아프다고 난리치시고 밖에 놀러는 아주 잘 다니셨습니다.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계속 참견하시고 큰 소리 내셔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한 번 놔주신 적 없고 우는 애 달래주신 적 한 번 없으시면서 매번 저에게 바라기만 하던 시아버지. 어제는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또 회사 나가고 저랑 아이 그리고 시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 점심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국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멸치 다신물 내고 고명도 얹고 제가 한 국수 맛있다고 남편이 칭찬해줘서 아버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국수를 보시자마자 화를 엄청 내셨고 애가 놀라서 우는데도 시끄럽다고 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드시지 않겠다며 국수를 그릇채로 싱크대에 갖다 부으셨습니다. 본인 것만 부은 게 아니라 저랑 아이 것까지요. 눈물이 나오는 걸 꾹 참고 아버님 밥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했더니 싫다 안 먹는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이런 대접 받아야 하냐?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2번 정도 더 물었습니다. 반찬에 신경 써서 다시 차려드릴게요 했는데도 싫답니다.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애기 밥은 먹여야 하고 다시 하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애기가 치킨 먹고 싶다고 졸라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시키고 아버님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라도 좀 드시죠. 이따 오면 아버님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어떤 것도 안 먹겠다고 말 걸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화나고 지쳤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고 집안 청소도 엄청 깨끗이 하는데도 트집을 잡으셨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도 않더군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 치킨이 도착했고 아버님께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랑 먼저 치킨을 먹었습니다. 애는 조금 먹다가 TV 본다고 거실로 나가고 저 혼자 주방에서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 얼굴 시뻘개져서 나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고연년 2년 전연하면서 머리채 잡고 흔드셨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버님을 밀쳤는데 아버님이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으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머리는 산발이 된 상태로 그냥 거실에 있는 아이 들쳐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택시 타고 친정 왔습니다. 지갑도 폰도 없어서 택시기사님께 빌려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 하셨고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님을 밀치고 나오냐, 혼자 두고 나오냐,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하셔도 그렇지 혼자 치킨 시켜 먹으니 좋더냐 등등. 이런 놈 믿고 제 미래 다 버리고 결혼한 건가 싶어 억울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혼하라고 난리치셨습니다. 아버님이랑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다시 나가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고 남편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혼할 겁니다. 제가 왜 수발 들고 머리채까지 잡혀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엄마랑도 얘기 많이 해봤어요. 간호 공부. 아직 휴학 상태니까 복학할 수 있는데 두렵네요. 새로 시작하기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기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다시 공부는 시작하고 싶은데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애를 봐주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요. 확실한 건 그 집에 시아버지가 있는 한 절대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2번 다신 상종 안 할 거고요. 걱정이 앞서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남편 고쳐 쓰긴 들러먹은 것 같으니 저라도 아이를 위해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송장처럼 지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1년 전 맞선으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맞선 당시 그 남자는 35살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둘 다 혼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레 나오더군요. 좀 미련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생활을 존중했던 부분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리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눈치채야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쯤 그 사람이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과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헤어졌는지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또 이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꺼내나. 그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양심 고백의 이유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받아줬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헤어졌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느냐며 결혼 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고심 끝에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서로 노력하자고 하며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끝내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혼집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게 더 좋을 듯 해서 결혼 다음날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씻는다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근데 씻으러 들어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아서 문 너머로 물어봤죠. 아직 멀었냐고 물어보니 다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나도 씻고 싶다고 하니 금방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20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면서 슬슬 화가 나더군요. 지금 들어간 지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제 다 했으니 나간다고 대답해서 저는 얼른 씻고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하수구가 막혔나? 말을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디 미끄러져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아님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애써 화를 누르며 또 기다렸죠. 결국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버렸고 끝끝내 참다 못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걸 들고 변기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놨는지 안경엔 김까지 서려 있어서 더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 소리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그 길로 곧장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나와 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1시간 동안은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 마음이 가라앉혀지고서야 일단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정이 되더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어렵게 그 상황과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듣고 아빠는 바로 그 변태 새끼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엄마는 저를 껴안으며 같이 오시고 아빠랑 남동생이 그 자식 죽인다고 신혼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신혼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집에 제 물건이 있는 것조차도 역겹다고 생각해서 대충 제 집만 챙겨서 다시 오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남자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말이죠.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요. 오늘까진 충격 속에서 성장처럼 보냈지만 내일은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혼하자는 사유가 말 같지도 않다는 남편놈 집안에 누가 말이 안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남편놈과 저는 동갑이고 결혼 2년 차에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이란 곳에서 단 이혼조차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혼수로 이것저것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고 남편은 28살에 결혼하면서 정확히 3천만 원 들고 왔죠. 신혼집은 24평 전세 아파트인데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도와줘서 장만하였습니다. 근데 남편놈은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난리치는 거 결혼 안 한다고 하니 명예 관련된 부분은 쏙 들어갔었습니다. 친정은 넉넉하진 않지만 부모님은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다 마치셨고 저를 마지막으로 모두 다 출가를 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2명 있고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엄마는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었는데 무릎에 물이 차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그만두셨습니다. 남편의 집에는 손 아래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 집안 어른의 사상이 노후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맞벌이하면서 겨우 1,000만 원 모았습니다. 그 집에 다달이 들어간 돈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물론 돈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이 남편놈의 식구들이 저희 엄마를 자기들 식모로 안다는 겁니다. 신혼여행 후 그 집에 갔는데 굉장히 익숙한 맛의 음식들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하루 자고 집에 왔는데 저희 신혼집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반찬에서 넣어놨다 했는데 그걸 말도 하지 않고 와서 싹 가져갔더라고요. 더 웃긴 건 반찬 담아졌던 통은 싱크대에 설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뒀더군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말도 없이 가져간 그 반찬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내주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저 어릴 때부터 성질이 다혈질에 욱하는 기질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집에 가서 남편 놈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왜 함부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냐고 한바탕 하고 분에 못 이겨서 남편네 집에 전화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 하니 몸이 안 좋아 음식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 집과 저희 집 차로 30분 거리인데 차라리 시키거나 외식을 하지 사돈이 해다 준 반찬을 훔쳐가다니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오시더라도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라 했죠. 그깟 반찬 몇 개 가지고 유세 떤다기에 이런 꼴 보기 싫으시면 드시지 마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날 남편놈과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남편도 나중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일 반복되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낮에 일하는데 큰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다짜고짜 말을 하길래 저는 영문도 몰랐기에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남편놈 집안에 일 있을 때마다 엄마를 데려다 일을 시키냐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지난번 신우라는 인간 집들이 때도 그렇고 오늘은 그 인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가셨답니다. 음식을 해준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일 던져두고 당장 그 인간네로 갔는데 거기서 본 광경에 눈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짐승처럼 먹고 있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겉절이 담그고 계시더군요. 식탁 위에는 여러 음식들을 놓은 것과 다른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녀 2명은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왔냐면서 대충 말하는데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나가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해놓은 음식이며 재료며 다 던지고 엎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면서 달려와서 소리치는 신우라는 인간을 너무 화가 나서 밀어버리고 무슨 이따위 몰상식한 집구석이 있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살다 얼마나 사돈이 우스웠으면 당신네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먹고 있고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남편이란 인간한테 전화해서 너 같은 놈이랑은 안 살 거니까 지금 당장 법원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뒤에서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 집을 갔냐고 말하면서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화를 내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시면서 힘들지도 않고 잠깐 도와준 건데 왜 그러냐고 하십니다. 얼른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데 싫다고 했죠. 엄마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러냐고 했고 나 그냥 저 집안이랑 모든 인연 다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서 곧장 법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지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소송 걸기 전에 오라고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제 눈앞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동생 밀었냐면서 정신 나갔냐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놈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건 너랑 네 식구라고 말하고 그 인간을 잡아 끌고 들어가서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너부터 시작해서 너희 식구들 내 눈에 띄면 다 가만 안 둔다고 말했고 저는 집으로 와서 비밀번호 바꾸고 이 인간 짐 전부 다 싸서 용달 불러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들과 새언니들 와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하니까 새언니들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는데 큰 새언니 말을 들어보니 집들이 때도 불려갔다 와서 며칠 알아 누우셨답니다. 하루 종일 일 시키고는 고맙다고 5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인공관절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아프다 말은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신 거였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양심 없는 인간의 부모들이 모임을 집에서 할 때면 어김없이 불렀다네요. 남편놈의 아버지란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스피커로 돌리고 녹음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그럼 그쪽 집안은 어디서 배운 거길래 사돈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 잔치에 일 시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 싸돈 음식 솜씨 좋아서 그 재주 아까워서 그런 거라는데 뭔 헛소리를 짓걸리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대뜸 저보고 지금이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는데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거길 왜 갑니까? 나는 그쪽 집안에 발 들여 놓을 일 절대로 없다고 했더니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어차피 녹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남편놈이 전화를 하더니 지금 이 이혼 사유는 말이 안 된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한다면 제가 돌 맞을 거라면서 좋게 말할 때 와서 빌라고 하더군요. 빌려면 네가 와서 빌어야 맞는 거고 네가 빌더라도 너와 너희 식구들 용서해 줄 생각 없다고 말했고 혹시라도 누가 돌 던지면 돌 맞아도 내가 맞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차같이 발기를 우습게 아는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살기 싫으니 긴 말하지 말고 이혼이나 빨리 마무리하자고 하니 싫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남이 되기는 싫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큰오빠는 화가 나서 그럼 소송할 테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못한 게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막말을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어른 대접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아무튼 제가 이혼 요구하는 이유가 도저히 말 같지가 않은 건지 남편놈의 말대로 제가 돌 맞을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